안녕하세요, 김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가왕 조용필 씨가 데뷔 50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네. 신동엽 씨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초등학교 다닐 때 장래희망을 적는 난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용필이라고 적었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주인공이 바로 조용필 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용필 씨가 우울증을 앓았던 경험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날씨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 지내고 다시 미세먼지가 찾아왔는데요.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야외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 주제는 미세먼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 찬 공기가 먼지를 밀어내면서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었다면 오늘은 정반대입니다. 이 밤사이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온 데다 대기 정체까지 이어지면서 이 공기가 점점 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와 충북 등 중부 일부 지역과 남부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단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출근길 검증된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경기와 영서, 충청, 전북, 경북에서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텐데요. 그 밖의 지역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전국 곳곳에서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도 쉽게 노출된 만큼 건강에 무척 해롭습니다. 실시간 먼지 농도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곳곳에 안개까지 껴있어 시정이 좋지 못합니다. 또 조금 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져 이들 지역은 가시거리가 무척이나 짧아져 있으니까요. 출근길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걷히겠고요. 하늘은 점차 개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해안 공기는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3도로 대부분 지역 어제 이 시각보다 높은데요. 낮에도 서울 청주 12도, 전주 14도, 부산 17도로 평년 기온은 3에서 4도 정도 웃돌아 온화함이 감도겠습니다. 수요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 일부 지역엔 눈이 쌓일 수 있겠고요. 남부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3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5도 안팎으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난주 토요일 독감 유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2주나 빠른 건데요. 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쉽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이 씻어줍니다. 또 기침을 할 땐 손으로 가리는 것보다 이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는 게 바이러스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굿모닝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남은 가을과 겨울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네, 오늘의 연예터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동갑 커플의 공개 열애입니다. 네. 이분들은 채널A가 만든 공식 커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딱 기억하실 텐데요. 네, 마단 홍수연 커플이죠. 마홍. 마홍입니다. 마홍. 마이크로닷과 홍수연 씨 도시여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났죠. 네. 그래서 공개 연인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특히나 커플링이 포착이 돼서 화제입니다. 굉장히 부럽네요. 커플링이라니요. 네, 일단 먼저 홍수연 씨의 SNS를 보니까요. SNS에 장미꽃 같은 꽃을 한 다발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꽃은 웬만하면 남자친구가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건 마이크로다시 줬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했고 당연한 추측이죠. 동그라미 표시 지금 보이시죠? 네. 저기에 네 번째 손가락에 보면요. 반지가 반짝반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건 커플링이다 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정확히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이네요. 눈도 좋아. 확실합니다. 네. 커플링이 이미 공개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그 마이크로닷이
그 M본부에서 하는 그 혼자 사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네, 거기 출연을 했었는데 뭐 엄청난 친화력 보여줬죠. 뭐 그렇죠. 냉장고 설치해주는 기사님들하고 뭐 셀카 찍고 난리 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이미 그 방송에서 이 마닷 손가락에도 커플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야, 저거 커플링이다. 많은 네.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요, 제가 직접 봤는데 커플링뿐만 아니라 다른 면으로도 정말 사랑꾼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사랑꾼의 면모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마이크로닷이 굉장히 미대식가로 유명하거든요. 미식가이기도 하면서 대식가예요. 엄청 먹죠. 혼자 네. 바베큐를 한 2접시를 다 해치웠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1인분 포장해주세요라고 또 추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또 먹게요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아니다. 네. 그분에게 갖다 주려고 한다. 그분은 여러분의 상사에게 맡기겠다면서 홍수연 씨를 딱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서로 공개 연인이긴 하지만 배려 차원에서 그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뭐 커플링도 보여준 것처럼 또 SNS에 함께 찍은, 그러니까 따로따로 찍은 사진도 자신의 SNS에 공개하기도 하고 정말 사랑꾼의 면모를 방송을 통해서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럼 엄청 존경하네요. 그녀가 아니라 그분이라고. 네, 그분이라고 했습니다. 호칭부터 다르네요. 그러네. 그리고 안정환 씨가 중간에 연락을 했었거든요. 네. 안정환 씨와 통화를 하면서도 대뜸 안정환 씨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여자친구랑 같이 저녁 먹고 있어? 라고 그냥 물어볼 정도로 평소에도 여자친구랑 많이 보내는 얘기하네요. 시간이 많고 예. 주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이게 이렇게 사이가 알콩달콩하니까 벌써 결혼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쩌다가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그러니까 됐나요? 마이크로닷이 워낙에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이겠죠. 나는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가 되는 게 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 결혼설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고 그 상대가 이제 홍수연 씨가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마이크로닷은 평소부터 좀 준비된 남편감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준비됐다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의미인데.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마이크로닷이 친형과 함께 오랜 자취 생활을 했거든요. 자취 생활을 하면서도 살림은 무조건 이 마이크로닷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거의 신데렐라급이다. 다 한다. 라면서 베테랑 살림 솜씨를 뽐내기도 했고요. 네. 또 애정 표현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준비된 남편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요새 좋은 남편간 되려면 무엇보다 재산이거든요. 재정적인 부분이 좀 그렇죠. 재정적인 부분이 안정적이어야죠. 있기 때문에 예. 이 마이크로닷에 이제 재산이 공개가 돼서 또 화제가 됩니다. 사실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20대 만 중반인데. 24 네. 이렇게 됐는데 벌써 뉴질랜드에 19억짜리 저택을 예. 마련해왔다고 합니다. 대단한 친구입니다. 돈이 생기면 모두 집에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산가가 된 것인데 래퍼 중에 나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본인의 재산을 밝히기도 했고요. 사소한 것도 자기는 사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직접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네. 자신의 본업인 음악에도 굉장히 충실하거든요. 그래서 오는 25일에 신곡 발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신곡이 홍수연 씨를 위한 세레네다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유는요? 발매도 전부터 어떻게 그런 소문이 났을까요? 일단 그 일부를 노래 일부를 SNS를 통해 살짝 공개를 했어요. 영상을 통해서. 필요 이상으로 말랑말랑해요. 근데 가사가 약간 가사가 정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일단 SNS에 올린 걸 보면 힘들 땐 힘들다 해도 괜찮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암시를 했고요. 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에이핑크의 정은지 씨가 피처링한 게 딱 보입니다. 들리는데 가사가 그렇게 달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달달한 가사는 경험 아니면은 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이걸 나오고 보고 있네요. 네. 많은 분들이 요거는 마이크로닷이 연애 중이기 때문에 가능한 가사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있습니다. 예전에 마닷 음악이 저렇지가 않았어요. 강렬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네. 뭔가 하고 있으니까 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예. 생각이 드는군요. 뭐 기분 좋은 소식이었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악플러와 전쟁 선포한 스타입니다. 네, 요즘 뭐 악플러로 고생하는 유명인분들 많은데요. 어떤 분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 네, 바로 국가대표 축구 선수 출신이죠. 송종국 씨 소식입니다. 네. 최근에 한 SNS 그 영상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악성 댓글과 루머 그리고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 선처 없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악플러에 대한 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네, 참 악플은 정말 그 스타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그렇죠. 행위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그 고통당하는 스타들에 대한 얘기도 전해드렸었는데 어떤 악플이었죠?
어떻기에 이렇게 고통스러웠을까요? 뭐 송중국 씨 악플 뭐 많은 분들 예상하시겠지만 이혼에 관련된 악플이 많았습니다. 그 송중국 씨하고 배우 박입선 씨죠. 이 부부로 지내다가 이혼을 했는데 네네. 지금 박입선 씨는 그 본명인 박연수 씨로 최근에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결혼을 했었고 9년 만에 파경을 맞았죠. 당시 뭐 두 사람의 이혼 사유가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또 공식적인 입장도 없었기 때문에 이 송중국 씨 외도에 의한 뭐 파경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러니까 송중국 씨는 야 이혼도 했는데 욕먹는 사람 나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에서 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고 해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측이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송중국 씨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것들이 사실처럼 여겨지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약 3, 4년 동안 그렇게 침묵을 하며 지냈는데 그중에서 2년은요. 예. 2년가량은 집 밖으로 아예 나오지도 못했고 1년간은 산에서 살면서 아예 사회생활과는 차단을 하는 생활했다고 합니다. 예, 꽤 오랫동안 집거를 했던 셈인데 이렇게 뒤늦게 대응에 나선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아시는 것처럼 뭐 네. 송중국 씨와 아이들이 육아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을 때 또 유명해졌을 때 이혼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아이들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 박입선 씨, 박연수 씨가 아이들하고 또 같이 케이블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이들에 대한 악플들이 나오면서 이제 송중국 씨가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 박연수 씨, 박입선 씨가 뭐 이제 원수 관계 아니라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다 이런 내용들 방송에서 밝히기도 했었는데 특히 그 아이들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송중국 씨가 검색어 1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검색어 1위를 해서 찾아봤더니 내용들이 좀 좋지 않았던 거죠. 방송에 많이 노출됐던 딸 지아 같은 경우 이제 중학생이란 말이에요. 네. 이 친구들도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다 검색할 수 있고 이런 나이가 됐는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것에 송중국 씨가 아무래도 마음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향한 악플은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그렇죠. 아이들을 향한 악플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지아 양, 그러니까 딸에 대한 희롱도 있었다고 해요, 악플에. 그래서 아버지로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고소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자기에게 쏟아지는 비난이야 어느 정도 감내하겠지만 아무 죄 없는 아이들에게까지 이 뭔가가 전달이 되거나 그렇죠. 예, 그 아이들을 건드린다고 하면은 참을 아버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고소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일단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 그동안 뭐 악플이라든지 안 좋은 말들 적어놨던 거 자료를 이미 다 수집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플러, 악성 루머 생산자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강력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이죠. 김병지 선수와 예. 함께 지금 그 동영상을 함께 제작하고 출연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네. 방송을 통해서 일단 나는 오랫동안 참아왔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니 악성 댓글을 자제해달라라고 일단 부탁을 했습니다. 네. 예, 정말 악성 댓글러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제 이게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 구체적으로? 관련 법 살펴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지고요. 네. 또 거짓 사실을 유포한 것이 밝혀지면 7년 이하의 징역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리고 벌금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지는데 네. 사실 이렇게 형 자체는 좀 중하게 보입니다만 네.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것이 네. 실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냥 그렇죠.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SNS상에서 남을 비방하는 그런 맞아요. 악플을 많이 달게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번 기회에 가져보고요. 예. 송중국 씨는 이제 저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어떤 행사에 참여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아버지로서 육아에 전심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송중국 씨의 자녀 사랑은 예전부터 유명했죠. 그렇죠. 네. 지금도 물론 부부 사이는 갈라서게 됐지만 아이와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사는 집과 그리고 송중국 씨가 운영하는 축구 클럽이 있는데 네네. 그 거리가 약 1분 거리밖에 안 된대요. 아, 그래요? 그리고 딸은 일주일에 2-3번 정도를 만나고 있고 아들은 송중국 씨의 축구 클럽의 회원입니다. 아유, 자주 그러니까 보겠네요. 예.
일주일에 4번 정도를 만난다고 해서 다른 가정의 어떻게 보면 부자 지간보다도 더 자주 그럴 수 시간을 있겠네요. 갖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앞서 말씀 주셨던 그 프로그램에서 보여진 바에 따르면 딸이 머리 스타일을 바꿔요. 살짝 바꾸는데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하고픈 사람이 아빠였습니다. 그래서 송중국 씨에게 전화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그렇게 일상을 공유하더라고요. 아주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들이 그 보여줄 수 있는 여러 모습들 중에 좋은 모습 송중국 씨가 참 많이 보여줍니다. 뭐 등하굣길을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SNS 상에는 그 아이들하고 그 사진 앨범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정작 함께 살고 있는 아빠들도 잘 못하는 일을 송중국 씨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이 엄마하고도 아이들 육아 문제는 뭐 스스럼 없이 언제든지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최근에 보여지는 새로운 형태의 또 가족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중요한 게 양육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송중국 씨가요, 그 영상을 통해서 직접 밝혔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혼 직후에는 양육비 지급을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악플도 많이 시달리고 하면서 일이 다 끊겨버린 거죠. 그래서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그래서 밀린 양육비까지 모두 다 보냈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대요. 네. 아유, 참 조금 마음 아픈 그런 소식이었는데 아무쪼록 그 아이들과의 관계 이런 거 워낙 좋은 거를 저도 알고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좀 상처내는 말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럼요.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가요계 원조 댄싱 퀸의 컴백입니다. 사실 댄싱 퀸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뭐 엄정화 씨? 엄정화 씨 생각할 수 엄정화 씨도 있죠? 댄싱 퀸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일단 그런 영화에도 출연했었고. 그러면 제목이 댄싱 퀸인데 그 영화는. 그런데요, 엄정화 씨의 대선배이기도 하고요. 대선배요? 네, 퀸 중에 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김완선 씨. 이야기. 대선배라고 하니까 나는 또 엄청 나이 차는 줄 알았더니. 나는 저 뭐 대선배 토끼 소녀 뭐 이런 생각했어요.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분인데. 왜냐하면 86년에 데뷔를 했거든요. 맞아요. 오늘 밤이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고요. 화려한 퍼포먼스, 고혹적인 외모, 그리고 어떤 도회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90년대 초반까지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올해는 김한선 씨가 지금 33주년 데뷔 차가 되는데요. 대선배네요. 대선배입니다. 33년이나 됐어요. 그런데 데뷔 최초로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지금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콘서트에서는 19금을 버금가는 그런 굉장히 화려하고도 강렬한 무대를 준비 중이라고 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분이 이제 그 예능에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방송 활동을 꾸준하게 하는데 음악 활동은 이제 안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음악 활동도 꾸준히 하셨나 봐요. 김완선 씨가 음악에 대한 열정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거의 매년 이 싱글 앨범 계속해서 발매를 하고 있었고요. 신곡들도 그러니까 꾸준히 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2011년부터 싱글을 발표했었는데 이번 콘서트 맞춰가지고는 이 신곡들 함께 선보이고요. 또 콘서트에 맞춰서 10집 앨범, 정규 앨범도 발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콘서트에서도요, 기존의 노래들을 다 리메이크했다고 합니다. 리메이크하는 게 보통 열정으로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새로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신곡 준비에 콘서트 준비까지 하려면 체력이 많이 필요할 텐데 건강 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마르셨잖아요. 김완선 씨가 50대에 접어들었죠. 와. 뭐 화면 보셨겠지만 50대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 김완선 씨인데 아직도 40kg대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비결이 소식 적게 먹는 거랑 계단 오르기라고 하네요. 이 계단 오르는 게 굉장히 체력 소모가 심해서 운동이 많이 된다면서 계단 오르기 예찬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계단 오르기 홍보대사가 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계단 오르면 얼마 뭐 이러면서 계단 오르기를 요즘에 많이 적극 추천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문제가 아니죠. 놀라운 거는 20년 넘게 40kg을 유지한다는 것도. 이건 정말 그게 정말 대단한 비인간적이네요. 비인간적이네요. 대단한 그 거죠. 노력이 대단한데. 그렇죠. 몸매도 못 맞지만 김완선 씨는 아까 고현준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동안 외모도 동안이죠, 굉장히 진짜.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SNS를 통해서 팬들과 많이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김완선 씨가. 근데 본인의 일상을 올리는데요. 보시면 정말
어떻게 이 50대라고 하기도 제 입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민낯인 것 같은데요? 네, 거의 민낯이에요. 김효선 기자보다 피부는 좋아 보이네요. 오호. 인정. 네. 굉장한 동안 미모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안 비결을 또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네네. 하던가요? 마사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마사지 받는 걸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마사지 받을 때랑 안 받을 때랑 차이가 확 난다. 뭐 이렇게 또 솔직한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김한선 씨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동안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자체를 즐기고 네. 또 이렇게 시간이 나면 뭔가 새로운 걸 좀 배우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동안의 어떤 비결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보니까 고양이가 참 잘 어울리시네. 그러게요. 그러네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저렇게 해놓으면 좀 보기 싫을 텐데. 그렇죠. 네. 뭐 동안 외모로 유명하시다고 하지만 데뷔 초에 또 그 외모가 정말 화제였잖아요. 그렇죠. 데뷔 초에 왜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귀신이 김한선 씨 보고 내 눈이 더 무섭다라고 할 정도의 맞아. 뭔가 그런 도발적인 농담이 눈빛. 있었어요. 예. 네, 그렇죠. 도발적인 눈빛과 강렬한 표정, 시크한 느낌. 지금 이 표정 굉장히 도발적이잖아요. 네. 그 이목구비도 뚜렷하고요. 예. 보는 이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매력이 있어 보여요. 그 김한선 씨가 저런 섹시한 외모 때문에 6개월 동안 방송 정지를 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노출을 크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 그냥 눈빛이 이거 참 너무 애매하고 섹시하다. 주관적인 네. 건데요. 이게 아니 이거 눈빛하고 어쩌란 말이야.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러니까요. 눈빛하고 표정이 야하다는 이유만으로 참. 그냥 말 그대로 6개월 동안 방송 정지를 당했던 겁니다. 이건 억울합니다. 좀 억울하기도 하네 진짜. 한국 방송 역사상 아주 전무후무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아니, 해봅니다. 타고난 눈빛으로 방송에 갔다는 건 정말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네요. 네. 네. 예, 어쨌거나 풍부한 음악적 표현력으로 김한선 씨의 당시 인기는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의 어떤 아이돌 네. 스타와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뭐 아이유 씨, 설현 씨, 아니 그 이상의 인기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다 아닙니다. 합쳐놓은 정도의 인기였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요 좀 재밌었던 부분이 남자 스타들의 이상형이기도 했대요. 근데 다가서기가 어려운 가수였다고 합니다. 네네. 김한선 씨는 그때도 대기실에서 혼자 저 구석에 앉아서 혼자 있고 이야기도 잘 섞지 않았대요. 그때도 가수들 사이에서 신비주의를 고수하던 가수였다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인기도 어마어마했고 사실은 수입도 어마어마했던 그랬겠죠. 거죠. 예, 뭐 한 달을 일을 하면 네. 집 석 채, 집 세 채를 살 수 있는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10수억을 벌었다. 그러네요.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하여튼 엄청난 인기를 부과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대단한 부분이요. 네. 대만에 진출한 한류 맞아요. 스타 1호 가수입니다. 와. 클론보다도 훨씬 이전이니까. 그렇죠. 예. 그때는 한국 스타들이 해외에 진출한다라는 게 쉽지 않았고 네, 그렇게 네, 생각도 네. 잘 못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90년대에 김한선 씨가 진출을 했고 대만에서 사요나라, 미미후후라는 노래로 활발히 활동을 했습니다. 각종 예능에서 MC로도 활약을 했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인기가 좀 여전한 것이 느껴지는 부분이 최근에 중국 최고의 가수이자 MC인 장페이가 대만의 새 예능 프로그램 첫 녹화를 했는데요. 네네. 그 첫 녹화에 김한선 씨를 특별 게스트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녀를 기억하고 있는 대만 팬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회의를 느꼈다는 건 뭐예요? 네. 그러니까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기실에서도 말 안 하고 혼자 네.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본인의 어떤 자의적인 게 아니라 그 함께 일을 봐주셨던 고인이 되셨죠. 한백희라는 이모님이 계셨는데 네. 네, 네, 네. 이모의 관리가 너무 심했다는 거죠. 사실 고 한백희 씨가요 예전에 희자매를 만들어냈던 전설적인 어떤 매니저 중에 한 그래요? 분인데 예. 당시에 희자매가 한참 잘 될 때 이 한백희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다른 매니저가 이 희자매를 꼬셔가지고 다른 회사로 옮겨가 버렸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인지 김한선 씨는 그 동료들하고 말 한마디 못 썼게끔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참 전성기 때 네, 호떡 장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네. 회의를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때 수입이 어마어마했는데 네. 본인은 네. 번 돈이 없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수입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김한선 씨가 86년에 데뷔를 네. 하고 98년에 이모와 결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단 한 차례도 수익금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어디로 간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게 이모부가 사업을 하는데 이모부 사업에 돈이 다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고 한백희 씨 역시 네. 남편 때문에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하고요. 김한선 씨는 그래서 이모와의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마지막까지도 이모와의 앙금을 풀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고 합니다. 네. 김한선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니까 또 몰랐던 부분들이 꽤 그렇죠. 있었네요. 그러네요. 아픔이 많이 있는 가수였네요. 예. 예.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예터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애 터치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연예가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을 저희가 더 모셨습니다.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은 이제 자리만 바꿨을 뿐 함께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카메라가 잠시 딴 데 비출 때 저희는 되게 바빴어요. 이게 생방의 묘미죠, 뭐. 네. 예, 라이브 체인지라고 저희는 이제 전문용어로 부르는데 막 바쁘게 움직였는데 정리가 딱 됐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죠? 네, 최근 조용필 씨가 아내와의 사별 후 3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배우자와 사별 후에 남은 인생을 보내고 있는 스타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예, 먼저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얼마나 애절한 사랑을 했길래 이 3년간이나 은둔 생활을 했을까요? 올해 조용필 씨가 69 되셨죠. 아시는 것처럼 조용필 씨는 이제 두 번의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먼저 84년도에 당시 국회의원의 딸이었던 박지숙 씨하고 결혼을 했었는데 결혼 생활 얼마 하지 못하고 서로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제 서로 헤어졌었죠. 그 이후에 꾸준히 음악 생활을 이어오던 조용필 씨가 1994년에 재미교포 로비스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진현 씨하고 두 번째 혼인을 했었고 아시는 것처럼 2003년에 사별을 하게 됩니다. 로비스트, 흔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흔한 직업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게 합법적으로 한다라면은 굉장히 그 어떤 그 부드럽게 모든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일인데 이게 미국 분이다 보니까 더 이 로비스트란 직업이 미국 쪽에서는 우리보다는 이렇게 생소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두 사람이 그럼 언제 처음 만났느냐? 1993년이었고요. 미국에서 만났는데 조용필 씨가 미국에 공연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미국에 친누나가 살고 계셨는데 바로 친누나의 친분이 있는 분이 안진현 씨였던 거죠. 그래서 벌써 이혼하고 또 뭐 거의 한 10년 다 돼가다 보니까 이제 남동생에게 이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준 거죠. 네, 그랬는데 두 사람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개월 연애 끝에 이듬해 3월 25일에 결혼을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 63 빌딩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이 안진현 씨여도 재혼이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인기 가수와 로비스트의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영화 스토리 같은데 두 분 결혼 생활은 어땠나요? 결혼 생활이 사실은 이게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소리 없이 강했던 결혼 생활 같아요. 조용필 씨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음악밖에 모르는 그런 스타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안진현 씨도 굉장히 이 조용필 씨의 음악 활동을 많이 지지해주고 잘 감싸줬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조용필 씨가 예전에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밝고 또 이해심이 많은 친구였다. 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음악을 조용필 씨가 할 때 마음에 안정을 주는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배려였냐면 집안에서나 작업실에서 음악 작업을 할 때 발자국을 조용조용 다닐 정도로 굉장히 배려가 있었던 분이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배려심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그리고 또요? 네, 또요. 그리고 굉장한 재력가 대단한 재력가였죠. 그러니까 로비스트기 때문에 뭐 당연히 재력가도 대단하지만 이제 안진현 씨가 내조가 또 대단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면은 부인이 재력가야? 그럼 일만 할 것 같은데 조용필 씨랑 결혼하면서 일을 사업 규모도 줄이고요. 그리고 내조를 어느 정도로 하냐면은 뒷부분에서 그러니까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만 그리고 조용필 씨가 음악에만 전념할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옆에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실 미국에 있을 때보다 저도 그때 좀 안진현 씨를 한국에서 취재할 때 뵀었는데요. 네, 그 콘서트가 있으면 꼭 그 맨 앞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콘서트 앞두고 당시엔 또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이 있어요. 그럼 또 그 옆에서 이렇게 보면 저쪽 옆에 서 계신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 노래 부르면은 아주 힘이 되죠. 근데 혹시라도 가끔 무슨 일이 있어서 없으면 굉장히 못내 아쉬워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 사생활 얘기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조용필 씨가 그전에는 좀 꺼리셨거든요. 근데 안진현 씨 얘기는 유독 밝은 얼굴로 부끄러워하시면서도 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조용필 씨 매니저의 말에 따르면요. 또 역시 두 사람은 금실이 굉장히 좋았는데 서로 아껴주는 모습이 정말 최고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조용필 씨가 원래는 요리를 전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아내와 있으면 요리를 그렇게 즐겁게 하고 그래서 매니저가 조용필 씨의 집에 가서 김치찌개도 얻어먹고 이렇게 식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얘기를 들어보면 두 분 사이에 뭐 단순한 부부라기보다는 굉장한 신뢰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2003년에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심장 질환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심장 질환을 앓다가 수술을 위해서 2002년도에 미국에 가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고 요양을 하다가 갑자기 병세가 악화돼서 좀 큰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에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네. 근데 사실 평소 같았으면 그 옆에 조용필 씨가 있었을 텐데. 당연히 그랬겠죠. 네, 근데 그 심장 수술을 하던 날 마침 이 한국 서울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던 거죠. 워낙 바빴으니까. 네, 조용필 씨가 또 꾸준히 지금까지 활동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혼자 이제 수술대에 있을 때 조용필 씨는 이 한국의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올라 있었던 거죠. 그래도 이 예정된 공연이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고 하루 만에 아내가 이제 같이 그렇죠. 그땐 집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퇴원해서. 인종을 지켜봤네요, 그래도. 네, 그렇죠. 집에 있다가 위독해져서 옮겨갈 때 병원 이송 중에 사망해서 그러니까 그 조용필 씨는 그게 계속 마음이 아팠다. 내가 혹시 혼자 이 수술 때 보냈던 그걸 그렇죠. 그렇게 아쉬워하셨다고 한으로 합니다. 남는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조용필 씨가 더 힘들어했던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일단 그 심장 수술 자체는 굉장히 잘 됐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함께 여행을 가자라고 해서 여행 계획을 짜고 있던 중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충격이었다고 하고요. 네. 장례식은 가족 및 친족들이 한 150명 정도 모인 상태에서 좀 조촐하게 이루어졌고 조용필 씨가 고인이 좋아하던 장미꽃을 관에 놓아주면서 오열하는 모습에 주변이 함께 굉장히 슬픔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필 씨는 갑자기 심장마비로 아내가 숨져서 너무나도 안타깝다면서 그래도 마지막 이틀을 아내와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서 경기도 화성에 있는 가족묘에 3년, 그러니까 잘 이게 장제 모신 다음에 조용필 씨가 한 3년 정도 은둔 생활을 했어요. 야, 정말 이거는 사랑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집안에 있을 때도 검은색 커튼을 쳐놓고 볕을 보지 않고 그 은둔 생활을 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때 뭐 당연히 그 은둔 생활 동안 음악 작업도 하지 않고 저도 듣기에 거의 식음을 전폐해서 그 김수미 씨가 워낙 김치 잘 담그시잖아요. 김치하고 반찬 해가지고 집에 찾아가고 뭐 왜냐하면 너무 먹지 않고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지낸다고 하니까 우울증 증상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래도 음악 작업을 안 하다가 조금 그래도 기운을 내면서 주변 사람들 너무 걱정하니까 음악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또 조용필 씨가 완벽주의잖아요. 음악이 성에 안 차더래요. 아무래도 그 사별의 충격이 음악 작업에 영향을 미쳤었겠죠. 네, 그래도요 가왕이고 음악인답게 그러한 슬픔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서 3년간의 은둔 생활 이후에 슬픔을 음악으로 승화를 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노래가 탄생이 되죠.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궁금하네요. 바람이 창문을 이 노래 제목이 이 노래가 18집에 있는 진이라는 곡인데요. 아내 이름이 네,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사실 조용필 씨는 모든 남편들을 대신해서 아내에게 어떤 사랑을 고백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었다고 해요. 그런데 차마 그 슬픔에 잠겨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쓰기는. 그래서 이 진이라는 곡은요, 이태윤 씨가 작곡을 하고 양인자 씨가 작사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양인자 작사가의 가사를 조용필 씨가 노래한 적이 많거든요. 네, 그만큼 이 양인자 작사가를 좋아하시는데 가사를 보면 바람이 창문을 흔드네 닫혀진 커튼을 걷으며 눈물겹게 사랑한다고 이 말이 하고 싶네. 검은 유리창에 비치는
젖어있는 나의 그림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이 노래 전면에 그냥 담뿍 담겨있는 노래인데 네. 지금도 조용필 씨 콘서트 하면요. 이 진이라는 노래 부르면서 눈물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이 나시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겠죠. 근데 이렇게 정말 애절한 마음인데 사실 딱 아내가 2003년에 이제 안진현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오해를 받았었어요. 아, 이제 뭐 조용필은 노래 안 하고 살아도 되겠다. 유산도 많고. 막 그런 오해를 받아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 3년의 우울감, 은둔 생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은둔 생활 중에 또 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아내 묘소를 뭐 생일, 기일에 찾아가는 건 기본이고요. 네, 그 특히나 3년 은둔 생활할 때는 제가 뭐 듣기로 거의 매일다시피 네네. 찾아갔다고 하고 요즘에도 굉장히 자주 찾아간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네. 예전에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랬죠. 그 묘 앞에서 3년간을 묘를 돌본다 뭐 이런 그랬죠. 거는 있었는데. 네. 네. 그리고요 조용필 씨는요 고 안진현 씨가 물려준 유산이 있다고 하는데 그 유산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좋은 일에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좋은 일 하셨는데 유산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받은 유산이 400만 달러였다고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24억 원 정도인데 안진현 씨가 남겼던 유산이 약 1,000만 달러, 그러니까 120억 원 정도였는데요. 그중에 24억 원이 조용필 씨에게 상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산 상속 과정에서 안진현 씨의 바람은 음악 교육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유언을 조용필 씨에게 남겼다고 하는데 하지만 조용필 씨는 이 24억 원을 가지고 음악 교육 사업이 아니라 심장병 어린이 돕기 등 사회 사업에 사회 기업에도 기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400만 달러는 당시 기준으로 24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40몇 억이죠.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요. 엄청난 돈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조용필 씨가 기부 활동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부왕이라고 지금 불리시는데 이 기부를 하시는 게 아내에 대한 왕을 좋아하시네. 가왕, 기부왕. 이게 기부 자체도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요. 맞아요. 아내 사별 이후에 정말 기부 활동 왕성하게 하고 계신데 2009년부터 조용필 장학재단이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 소아암 환자들, 어린이들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이 기부를 하고 있는데 매년 3억 원이 넘는 돈을 꾸준히 기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하시면 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맞습니다. 뭐 하시면 기부왕, 가왕. 제대로 된 왕이죠, 진짜. 역시 완벽주의자답네요. 맞습니다. 아내한테 24억 원 받아서 그걸로는 장학재단 만들고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본인이 공연할 때마다 또 생기는 수익금을 계속해서 기부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잘 알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 모르게 이 금액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래도 주변 사람들 얘기가 대략적으로 한 20억 원은 넘을 거다. 이 얘기는 정말 아내가 또 한 24억 원, 본인도 20억 원 이상.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사는, 기부를 하는 거에 더 멋진 부분이 있어요. 본인은 전세 살고 계시대요. 아, 그래요? 본인은 전세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위해서, 아픈 사람들 위해서, 환우들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멋진 삶을 살고 계시다 싶습니다. 야, 이거 정말 반전이네요, 마지막에. 그렇죠. 예. 그러네요. 야, 우리는 막 이렇게 막 삐까뻔쩍하게 소위 이렇게 사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예. 정말 검소하면서 남을 돌볼 줄 아는 분. 이분은 또 뭐 기부왕, 가왕에 더불어서 인생, 삶의 선배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얘기는 어떤 분의 얘기죠? 다음은 결혼하는 순간부터 지금 얼마 전까지도 뭐 화제의 중심에 늘 서 있었던 고 신성일 씨와 엄앵란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몇 번 얘기해드렸죠. 네, 진짜 뭐 대단한 한국 영화계 스타들 아닙니까? 고 신성일 씨가 데뷔했던 영화가 많이 알려진 것처럼 로맨스 빠빠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두 분은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유명한 영화 맨발의 청춘 동백아가씨에서 남녀 타이틀로를 맡으면서 꾸준히 대한민국 탑스타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두 분이 64년 11월 14일에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결혼 기념일이 얼마 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고 신성일 씨는 이제 이때가 신인이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엄앵란 씨는 탑스타였는데 이미 탑이었죠. 맞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이어지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로맨스 빠빠라는 작품을 통해 만났을 때 신성일 씨는 신인이었고요. 엄앵란 씨는 이미 탑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신성일 씨의 연기에 대해서 엄앵란 씨가 좀 구박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성일 씨는
씨는 당신이 톱스타면 얼마나 톱스타면서 일을 바득바득 하라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첫인상이 좋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운명이었는지 그 이후에 많은 작품들을 계속하게 돼요. 만나다 보면 또 정이 들잖아요. 그렇죠. 편수를 보니까 한 해 52편을 같이 했더라고요. 굉장히 대단한 거고. 1년이 52주예요. 배우가 그 두 분만 있었던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1년이 했었고 52주니까 매주 일주일에 하나씩. 그런데 그렇게 꾸준히 작품을 함께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정이 들었죠. 그래서 64년에 배신이라는 작품을 촬영을 하면서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연기가 아닌 실제로 입을 살짝 맞추면서 신성일 씨가 엄앵란 씨에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네요. 작품 제목은 배신인데. 배신인데. 그러네요. 그리고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두 분이 평생을 함께 하신 게 52편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사실 신성일 씨가 떠나실 때도 영화처럼 떠나셨잖아요. 나 곧 영화 찍을 거야. 나 완쾌됐어 하다가 후련히 가셨는데 이 또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예전에 이제 영화를 촬영할 때 그렇게 안전장치가 많이 잘 돼 있지 않았던 거죠. 폭발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파편이 엄앵란 씨한테 튀었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신성일 씨가 엄앵란 씨를 얻고 그렇죠. 뛴 거죠, 병원으로. 그러면서 오늘 못해, 촬영 못해. 예전에 사실 정말 1년에 뭐 신성일 씨가 가장 많이 찍었을 때는 60편도 더 찍었어요. 그 얘기는 하루 촬영을 빼면 정말 이건 큰 펑크가 나는 건데 오늘 못해, 촬영 못해 하고 병원을 갔고 그리고 엄앵란 씨 치료 다 하고 나서 신성일 씨가 이제 좀 나도 치료를 해주시오 하는데 다리에 파편이 박혀 있었더라고요. 튄 게 아니라. 그런데도 업고 가셨네요, 병원까지. 그 다리로 엄앵란 씨를 업고 간 거죠. 그 모습을 옆에서 본 엄앵란 씨. 그 신성일 씨의 남자다운 멋짐에 반해서 결국은 결혼까지 이어진 이건 거죠. 마음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화죠, 당시 영화. 결혼식도 그냥 어마어마했다는 얘기는 저희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 얘기를 지금 이 방송에서만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정말 세기의 결혼식이라는 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뭐 엄청 유명한 호텔이고 큰 호텔이죠. 이 광장동에 있는 그 워크웨이 호텔에서 당시 결혼식이 있었는데 하객들만 4,000명.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전국의 소매치기가 그날 그곳에 다 모였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있을 수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에피소드가 많은데 특히 이 두 분의 청첩장은 암표로 거래될 정도로 그 엄청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4,000명이라는 게요. 지금도 모이기 쉽지 않지만 그럼요. 그때 당시에 상황이나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결혼했던 한가인 연정우 씨 부부나 김남주 씨, 김성우 씨. 부부도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저는 터가 좋은 거예요? 아니요, 꼭 터가 좋다 이렇게 미신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차산인데. 연예 기자들은 딱 그 결혼식 장소를 생각하면 그때 결혼했던 분들이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잘 사시다가 해로하셨으니까 좋은데 이 두 사람의 결혼식이 이렇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당시 이제 쇼 이벤트를 하는 김영일 단장이란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이 결혼을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전국을 돌면서 하자. 사실 결혼식에 보면 축가도 있잖아요. 두 사람이 뭐 입장하는 모습이 거의 패션쇼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자 할 정도로 해외 뭐 가족이 있으면 해외에 한 번, 국내에 한 번 이런 있지만 팬 찾아 전국 투어 하자 했는데 물론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건 너무 장사 속 같은데요? 근데 또 그때 당시에 그 4,000명에 이르는 하객만큼이나 굉장히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게 엄앵란 씨가 순백의 앙드레 김 씨가 만들어준 그 순백의 드레스를 입었는데 이게 흔했던 일이 아니라 대부분 뭐 이렇게 옥색 저고리나 뭐 이런 거 한복 입고 결혼했었잖아요. 해서 또 굉장한 화제가 그때부터 있었죠. 이제 웨딩 드레스가 유행이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했던 두 사람의 결혼 생활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결혼 11년 뒤죠. 75년부터 두 사람은 따로 살게 됩니다. 별거를 선택하게 됐는데 생활 습관의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고 신성일 씨 같은 경우에는 오전 6시면 일어나서 잡곡밥에 싱거운 반찬으로 아침 식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엄앵란 씨는 낮 12시쯤 느긋하게 일어나서 쌀밥에 조금 짭짜름한 반찬으로 엄앵란 씨가 간이 세요. 아점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시차가 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고인은 그러니까 신성일 씨 같은 경우에는 영화 배우는 몸이 좋아야 한다라면서 체력 단련실에서 아주 꾸준히 운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앵란 씨는 운동을 즐기지 않았다고 해요. 베이스가 다르네. 취미가 달랐네요. 근데 이렇게 별거를 한 것이 뭐 이런 실생활의 어떤 차이도 있었겠지만 신성일 씨의 외도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이죠. 신성일 씨 그 자서전 있죠. 청춘은 맨발이다라는 자서전에서
그 고 김영애 아나운서, 네. 과거 동아방송의 아나운서였는데 이분과의 어떤 충격적인 연애담을 공개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문장이 지금도 사실은 남자분들 이런 얘기하면 어디 가서 돌맞기 딱 좋은 말인데 나는 김영애도 사랑했고 엄앵란도 사랑했다라는 말을 하셨죠. 아내에 대한 사랑은 또 다른 얘기다라면서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는데 이혼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거 그렇죠. 당장 갈라설 일인데. 엄앵란 씨의 어떤 철학이 여기 아주 완벽하게 반영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철학이죠? 심심하면 이혼한다고 했었다. 근데 그렇게 만약에 이혼을 했다라면 나는 50번도 더 했다. 이 엄앵란 씨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이렇게 사는 것도 사는 거고 저렇게 사는 것도 사는 거다. 난 죽을 때까지 신성일 저 사람하고 살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물어봤다고 해요. 네. 왜 이혼을 안 하냐고 네. 어머니께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배우들이 몇 개월 못 살고 이혼하는 그런 선배들 그리고 뭐 스타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예전에는 딴따라라는 이미지 그런 말들을 스타들에게 많이 했잖아요. 예, 예. 약간 낮춰서 부르는 말이었죠. 네. 예. 그래서 내가 적어도 이런 말은 듣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일단 가정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신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두 사람을 표현하는 그 여러 단어가 있겠지만 동지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신성일 씨가 실제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엄앵란 씨한테 너랑 나랑은 남자 여자 아니고 우린 영화적 동지야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이 50편이 넘는 영화를 함께한 영화적 동지도 있지만 특히 말년에 두 분이 더 동지가 될 수 있었던 게 이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분 다 이제 암이 찾아오셨잖아요. 사실 이제 먼저 찾아오셨던 거는 엄앵란 씨였는데 그렇죠. 바로 이 채널A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예. 나는 몸신이다. 2015년 12월 촬영 중에 네네. 유방암 특집 촬영 중에 그 이때 유방암 발견하셨구나. 네, 맞아요. 확진 판정 받으셨잖아요. 네, 화면 좀 보시죠. 그러네. 예. 네, 그렇게 해서 우측 요때 유방 이제 8시. 네, 판정을 받았고요. 근데 바로 다음 날 아침 아무리 1978년도부터 따로 살았어도 이때 거의 그럼 뭐 27년 이상 따로 살았을 때거든요. 네네. 바로 다음 날 아침 전화를 그리고 했다고. 발견한 것만도 신성일 감사합니다. 그럼 나 유방암이다. 어. 근데 78년도부터 그렇게 따로 산 부부가 신성일 씨가 올라와서 병원에 가서 더 정밀 검사도 함께 하고 수술부터 회복까지 곁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신성일 씨가 폐암에 걸리셔서 확진 받으셨을 때도 사실은 또 그 뭐 수술비 치료비 다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했던 게 엄앵란 씨라고 네. 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런 동지적 관계가 그렇다고 두 사람의 별거를 되돌려놓지는 않았지만 이게 심각한 별거가 아니라 왜 아예 별거 아닌 별거 있잖아요. 예. 그런 식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두 분한테 동지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신성일 씨는 폐암으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엄앵란 씨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고 신성일 씨가 이제 폐암 선고를 받고 나서 엄앵란 씨가 수천만 원이 되는 그 병원비를 냈다라는 얘기는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남편이니까 난 그걸 책임져야 된다. 우리는 동지다. 신성일이란 배우는 내가 먹여 살려야 하고 죽을 때까지 VVIP 병실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우받고 멋있게 죽어야 한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하셨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하게 신성일 씨에 대한 배려이기도 뭐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신성일 씨에 대한 배려 자체가 본인에게 대한 어떤 스스로에 이미지, 대한 그죠? 그렇죠. 그걸 축켜 세우는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놓고 본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지난 4일 이제 고 심성일 씨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예. 소식 네. 전해드렸는데 그때 엄앵란 씨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덤덤한 모습, 눈물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셨어요. 네네. 그렇게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지막 길 함께 해주는데 나 좋아, 난 울지 않을 거야 이러시던 분이 끝내 우셨는데 추도식에서 이제 고인이 좋아하던 노래가 나오자 무너지셨는데 네. 영상이 있어요. 좀 함께 네네. 먼저 보시죠. 예. 얼굴을 감싸시고 흐느끼시네요. 꾹꾹 눌러오시다가 터져버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 추도식이 그 성일가 이제 거기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뭐 추도 시도 낭송이 되고 공연도 있었어요. 그때 저렇게 이제 우셨는데 사실은 그 신성일 씨가 그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엄앵란 씨의 합장을 유언으로 남기셨대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아직 엄앵란 씨가 안 했는데 요때 하셨습니다. 내가 저 사람 곁에 평생 눈을 감고 나서도 누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생각만으로 너무 따뜻하다. 나에게 따뜻한 자리가 생겼다. 내 자리 비워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럼 결국 이제 신성일 씨의 합장에 대해서 이제 화답을 해주셨던 거죠. 그러네요. 그 신성일 씨가 60년대의 영화계의 정말 최고의 스타였고, 네네. 그리고 계속해서 영화를 찍어왔단 말입니다. 영화인으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난 9일에 열린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엄앵란 씨가 대리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네네네. 그때 심경으로 신성일 씨는 자기는 평생 영화인이라고 했다. 죽을 때도 손으로 프레임을 그려보면서 생을 마감했다라면서 신성일 씨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아주 어떻게 보면은 네. 독특한 이제 부부의 삶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둘 다 영화계의 스타였기 때문에 또 가능한 삶이 그렇습니다. 아니었나.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시 한번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바로 선우용녀 씨인데요. 선우용녀 씨가 25살에 사업가였던 이제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네. 참 또 이것도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네. 같은 남자와 두 번의 결혼식을 준비하게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사실은 이제 첫 번째 결혼식이 1969년 11월 12일에 결혼을 하기로 됐는데 신랑이 결혼식장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유는요? 예. 남편 대신 온 것은 빚쟁이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도장 찍지 않으면 남편 내주지 않겠다 해서 정말 얼떨결에 선우용녀 씨가 도장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버님처럼 모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 빚보증, 정말 보증 안 되죠. 그 빚보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첫 번째 결혼식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빚쟁이들한테 강금 아닌 강금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선우용녀 씨가 도장 찍고 풀려나서 다시 결혼을 준비하게 되는데 또 이제 도장 찍고 나서 이제 마음도 또 서로 이미 합한 터라 그랬는지 예. 임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부랴부랴 배불러 오기 전에 날짜를 잡아서 다시. 3개월 뒤에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당시 빚이 어느 정도였나요? 엄청나더군요. 예, 집안 채값이 그때 50만 원 정도 할 때였다는데. 네. 50만 원이요? 예, 그 보증 금액이 1,750만 원이었대요. 그러면은 계산해보면 35채 정도를 예. 살 수 있는. 첫 채값을 보증을 섰던 것이죠. 아우, 근데 이거를 알고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사인했다고 그랬죠, 아까. 예, 선우용녀 씨가 또 때마침 임신을 해서 임신 3개월째였다고 해요. 한 1년 정도 교제를 했는데 이게 여배우라는 이유만으로 집안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를 피해서 집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호텔에 가셨대요. 그 호텔에 가셔서 임신이 됐고, 그게 날이었네. 예, 또 이 속도 위반이라는 게 이제 당시에는 알려지면 막 좋은 소리 못 들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결혼을 서둘러서. 급하게 서둘러서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당시에 뭐 집을 35채나 살 만한 정도의 빚을 어떻게 다 갚으셨나요? 무려 14년에 걸쳐서 이야.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연예인들 고생이 빚 많이 갚아요. 그렇죠. 근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해요. 네네. 사실 빚 보증, 그러니까 보증을 갚으려고 한 번에 13편의 영화에 출연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에는 뭐 키스씬이나 배드씬, 포옹씬 이런 게 있어도 하질 않았었대요. 무조건 고사를 했었는데 하지만 빚을 갚아야 하니까 고르지 않고 닥치는 대로 촬영을 했고요. 심지어는 임신 3개월이던 그때도 수중 촬영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소화를 했다고 합니다. 좀 전에 보니까 신소윤 씨하고도 같이 촬영을 하셨네요. 그렇죠. 네. 뭐 임신 3개월 때뿐이 아니고요. 예. 출산하고 3일 됐는데도 동해 바다에 몸을 던지셔야 되는 이런 촬영도 하시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니 그런데 이 남편분이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좀 사치가 있으셨대요. 골프를 좋아하셨는데 아이고. 요즘 골프하고 다르죠. 그때 진짜 1970년대 그때는 아무나 골프하지 못하던 시절이죠. 맞습니다. 네. 1970년대 초반에 그렇게 골프를 좋아하시는데 이때게 뭘 하나를 하면 몰두해서 끝까지 하시는 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연습을 죽어라 하시는데 또 그 연습할 때마다도 필드 가서 하시고 또 필드 갈 때 꼭 프로 선수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가서 연습을 하셨대요. 화가 나는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그쵸.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네요. 본인 때문에 지금 빚을 갖고 있는 아내가 있는데 네.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거죠. 사치스러운 운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죠? 부부 사이는 좋아서 이 또 필드 나가실 때 선우용녀 씨를 꼭
대동하고 가셨답니다. 근데 이렇게 공 하나 툭툭 날아갈 때마다 손유영 씨가 그걸 보면서 돈 날아간다, 돈 날아간다 그러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시고 또 지금 남편이 돌아가신데 손유영 씨가 굉장히 이것까지도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도 이렇게 전합니다. 어떻게 사별하셨죠? 그러니까 손흥민 씨 남편이 굉장히 외향적이라서 오토바이를 타셨나 본데 오토바이 사고로 한 7년 정도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그러면서 건강이 나빠졌고 원래 있던 지병 그 혈압에 합병증이 생기고 치매가 오고 파킨슨병까지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2014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또 그 직전엔 뇌졸중으로 또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손흥민 씨가 이 병수발을 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손흥민 씨 건강만 좀 체크해 보죠. 네, 제가 요즘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정말 건강하세요. 뭐 저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은데 아침을 채소 샐러드에다 견과류 이런 거 정도 가볍게 드시고 운동을 꾸준히 정말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뭐 공 마사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 보면 너희 이렇게 해야 돼 하시면서 1년 만에 뇌경색 완치된 모습으로 건강히 살고 계십니다. 네,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 dealt with all the issues. You might say I've been around, but back when I got started. 생활 속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뉴스를 보면은요, 이 시중은행의 코픽스 금리가 빠르게 그리고 장기간 오르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어봤을 텐데 이 코픽스 금리라는 게 뭐냐? 이제 우리가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은행들도 어디서 돈을 찍어내서 고객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죠. 이제 은행 채권 같은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을 해서 그 돈을 이제 고객한테 대출을 해주는 건데 은행들이 끌어쓰게 오게 하는 그 비용,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시중 금리까지 함께 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랐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코픽스 금리 같은 경우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이제 한 연 1.93% 10월 기준입니다라고 해서 뭐 전달에 비해서 0.1% 포인트 올랐다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고작 0.1% 포인트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리가 한 달에 0.1% 포인트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지금 14개월 연속 상승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연 1.93%라는 것은 저 자체가 조달 비용이고 저기에다 은행들이 마진을 붙입니다. 그걸 우리가 가산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시중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도 연 5%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상승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폭이 커진다면 앞으로 이 대출자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네요. 이 대목에서 하나 드는 의문은 아니 아직 기준금리가 상승하지 않았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는데 왜 은행들은 금리를 먼저 올리느냐라는 건데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죠. 저 코픽스 금리, 대출금리라는 것은 은행들도 어디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이미 시중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각해서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를 이미 높여봤죠. 올리는 게 확실하니까. 반영한 거죠. 반영을 선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려는 분들은 대출 계획을 좀 새로 짜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대출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제 벌써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 고정금리는 뭐 연 5%를 넘을 경우도 있고 혼합형이라고 하죠. 고정금리 했다가 변동으로 바뀌는 것도 지금 상단 밴드가 연 한 4.8, 4.9%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변동금리가 조금 싸더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고정금리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일단은 뭐 많이 은행에서도 권할 텐데 5년간은 고정을 적용하고 이후에 변동으로 바뀌는 저게 혼합형 대출금리라고 하는데 혼합형 대출금리를 일단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변동금리 대출 받으신 분들은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변동금리가 한 연 2%대 정도의 경쟁력이 있다 하면 갈아탈 필요는 없으시지만 변동금리 자체도 뭐 한 연 3.3%다, 3.5%라고 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으니까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은데 단
이제 변동에서 고정으로 이 금리 갈아타기를 할 때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갚고 새로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DSR이라고 해서 대출 규준이 굉장히 엄격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3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이걸 갚고 새로 빌릴 때는 3억을 다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대출 한도를 확인하시고 금리 갈아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 금리의 상승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악재입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의 악재인데요. 뭐가 악재냐? 첫 번째, 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면 기존에 대출을 일으켰던 분들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못 버티게 되는 일부 이제 집 소유주들은 그냥 집 팔자라고 해서 집을 내놓겠죠. 그러겠네요. 이게 하나의 악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새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출이 너무나 부담이 커. 내가 그냥 집 못 사겠어라고 해서 수요가 또 끊기게 포기하겠죠. 되는 이 두 가지 측면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자, 대출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대출을 상환 기간 내 갚지 못하면 이제 연체 사실이 등록되고 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신용이 하락하게 되는데 최장 5년간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는군요. 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요, 이 개인 신용평가와 관련해서 제기된 민원 사례를 또 소개하기도 했죠. 네,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민원 사례 중에 두 개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유를 전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사연입니다. 이제 본인이 저축은행과 혹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 근데 연체를 하지 않았는데도 빌린 것만으로 왜 신용등급이 하락했느냐라는 사유인데요. 이 신용등급 책정은 일종의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서 돈을 안 빌리고 대부업체에서 빌렸다라는 것은 현재 앞으로 연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선반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빌린 것만으로도 신용등급은 깎이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 나는 연체를 했다. 그런 건 맞는데 싹 갚은 거예요. 싹 갚았으면은 바로 다음 날부터 내 신용등급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요. 이거 역시도 잘못된 이해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용등급을 다시 옮기려면 최장 5년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긴 기간이에요. 적어도 1년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이 사람이 진짜로 완전히 신용등급이 오를 정도의 행태를 보이느냐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을 연체를 갚았다고 해서 그 다음 날 등급이 오르진 않는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금융당국에서 다시 한번 고지를 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할 경우도 이제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고 휴대폰 단말기 할금을 미납해도 신용점수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연체 갚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뭐 이런 대부업체나 이런 데 돈 안 빌리고 하는 게 뭐 가장 좋겠고요.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주부나 학생들에겐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특별한 은행 기록이 없어서 신용등급을 높일 수가 없는데 이분들이 스마트폰 요금 잘 내고요. 아파트 관리비 잘 내면 주부나 학생들도 등급 상향 뭐 이슈가 있다라는 것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건선에 대한 올바른 건강 정보를 알아보고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응원하는 건강 토크쇼 톡투 건선이 서울 강남구 일지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손혜준 고대병원 피부과 교수와 박혜진 일산 백병원 피부과 교수 그리고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 전문 기자가 함께하는 토크쇼가 열려 청중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건선 환자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스타 강사 김미경 씨가 자존감 회복 특별 강연도 열었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11월 19일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wing, swing, call out your baby.